인구가 줄면 집도 덜 필요한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빈집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거대한 신도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지금 사는 동네가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의 어떤 마을은 사람이 떠나 텅 비어가고 있고 수도권의 어떤 땅에서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새 집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집이 넘친다는 말의 진짜 의미. 두 번째, 인구는 줄어도 집은 더 필요한 이상한 구조. 세 번째, 3기 신도시가 노리는 진짜 타깃. 네 번째, 일본 다마 뉴타운이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 집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빈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빈집이 넘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빈집 비율은 3.2%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15%, 경북은 12.5%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자연 공실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사 가거나 수리하느라 잠깐 비워두는 집을 말하는 건데 보통 5%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울은 3.2%밖에 안 돼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학교 급식실에 의자가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 공실률 5%라는 건 5개 정도는 늘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화장실 가는 애도 있고 체육관에서 밥 먹는 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3개밖에 안 비어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먹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전남은 15개가 비어 있어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려서 아예 앉을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6%로 전국 최저예요.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방 평균 주택 보급률은 107.7%입니다. 집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 넘친다는 말은 반납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방에 빈집이 넘치고 수도권에는 집이 부족하다가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빈집의 종류입니다. 전체 빈집 중 66%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지방 농어촌에 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 창문이 깨진 집, 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 이런 집들이 빈집 통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신축 아파트죠. 여러분 주변에 시골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주차 편하고 택배 받기 쉽고 경비 아저씨 계시고 헬스장 있는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 넘친다는 통계와 집이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겁니다.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이 서울 직장인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빈집의 진실이에요. 정리하면 빈집은 지방 문제고 수도권은 여전히 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집도 덜 필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인구는 줄어도 집을 필요로 하는 단위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통계청의 장매 가구 추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41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뒤까지 집을 필요로 하는 현관문의 개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한 가족이 있어요. 아빠, 엄마, 큰아들, 작은딸. 이 4명이 한 집에 살았어요. 현관문 하나에 가족 4명이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대학 가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하나 더 필요해졌죠. 작은 딸도 취직하면서 독립했어요. 또 현관문이 필요해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집, 엄마 집 따로 필요하죠. 원래 현관문 하나였는데 이제 현관문이 4개가 필요해진 거예요. 인구는 그대로 4명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구 분화라는 현상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의 35.5%를 차지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비혼이 늘고 결혼해도 늦게 하고 이혼도 늘고 홀로 사는 어르신도 늘어나니까 가구 수가 폭발하는 거예요.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7%, 2050년에는 45%를 넘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집은 더 많이 필요한 아이러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에요. 과거에는 30평, 40평, 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4인 가족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달라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평대 이하 소형, 평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타깃이거든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40평짜리 집이 필요 없잖아요. 작아도 새 집, 좋은 입지의 집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서울 초근접 입지입니다. 3기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서울 경계에서 1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2기 신도시인 동탄이나 김포 한강 신도시는 서울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지옥이었죠. 정부가 이걸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GTX와의 결합이에요. GTX가 뭔지 아시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예요.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게 서울을 관통하는 열차입니다.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GTX 노선을 중심으로 설계됐어요. 창릉은 GTX-A, 왕숙과 계양 인근은 GTX-B가 지나갑니다. 교산은 3호선이 연장되고요. 이 교통망이 완성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분당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전략은 자족 기능 강화예요. 과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배드타운이었다는 거예요. 잠만 자는 도시. 일자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아침마다 수십만 명이 서울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만 하는 거죠. 3기 신도시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가용 면적의 15에서 20%를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따라가려는 거죠. 왕숙은 바이오와 메디컬 클러스터, 교산은 스마트 모빌리티, 창릉은 미디어와 지식산업을 타깃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3기 신도시가 완벽한 솔루션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딘가는 사람이 빠져나가겠죠? 이걸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듯이 교통이 좋아진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이는 현상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 창릉지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과 일산 신도시 사이에 있어요.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예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이죠. 이제 준공 30년이 넘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주차장은 비좁고 배관은 녹슬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반짝반짝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일산 주민들이 창릉으로 이사가고 싶어지겠죠. 실제로 창릉 신도시 발표 직후 일산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어요. 집값 하락과 슬럼화를 우려한 거죠. 이건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김포 한강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워요. 3기 신도시가 성공하면 2기 신도시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 오래된 빵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왔어요. 더 깨끗하고, 더 맛있고, 더 저렴해요. 오래된 빵집은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빼앗기겠죠. 3기 신도시는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예요. 1기와 2기 신도시는 오래된 동네 빵집이고요. 이 빨대 효과는 수도권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교통이 있으면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방은 더 텅 비게 되고 빈집은 더 늘어나요. 외국 3기 신도시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새 도시가 채워지려면 기존 도시가 비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새 도시가 먹으면 기존 도시는 덜 먹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의 다마, 뉴타운 이야기입니다. 다마 뉴타운은 1960년대부터 개발된 도쿄의 위성도시예요. 우리나라 1기 신도시와 비슷한 개념이죠. 초기에는 엄청난 인기였어요. 도쿄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유령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마 뉴타운은 자족 기능 없이 주거 위주로 개발됐어요. 일자리는 도쿄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러 오는 거였죠. 처음에 입주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마 뉴타운에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요. 일자리가 있는 도쿄 도심으로 떠났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요. 남은 건 늙어버린 두모 세대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 세대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죠.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젊은 층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왜 젊은이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건물이 낡았으니까요.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자족 기능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었죠. 굳이 외곽의 낡은 도시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마 뉴타운은 노인들의 도시가 됐어요. 활력을 잃고 상권이 죽고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1기 신도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의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분당의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0.6%로 감소세입니다. 처음 입주했던 30대 부부들이 이제 60대, 70대가 됐어요. 그들의 자녀는 이미 떠났고요. 새로운 젊은 층은 더 새로운 3기 신도시로 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36년이에요. 한국은 얼마나 걸릴까요? 26년이에요. 10년이나 더 빠릅니다. 다만 뉴타운이 40년에 걸쳐 서서히 늙어갔다면 한국의 신도시들은 30년 만에 급격히 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3기 신도시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만약 자족 기능 확보에 실패하고 GTX가 제때 개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입주하는 젊은 세대가 늙어가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어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가격이 다 올랐죠. 인건비도 급등했고요. 건설 원가가 치솟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3기 신도시의 핵심 매력이 뭐였죠? 저렴한 분양가였어요.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올라야 해요. 적자 보면서 집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사라져요. 그러면 미분양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사전 청약이 뭐냐고요? 본 청약 전에 미리 예약받는 거예요. 2년 전에 이 정도 가격에 분양할 거예요 라고 예고하고 신청받았는데 막상 본 청약 시점이 되니까 예상 분양가가 올라가 버린 거죠. 당첨됐던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처음 말했던 가격이랑 다르잖아요. 라면서요. LH도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PF 시장 경색도 큰 문제예요. PF가 뭐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땅을 사고, 자재를 사고, 인부를 고용해야 하잖아요. 이 돈을 은행이나 투자자한테 빌리는 게 PF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PF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에서도 민간 분양 블록은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야 해요. 상업 용지도 민간 사업자가 입찰해야 하고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나오면 입찰이 유찰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특히 자족 용지가 문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과연 올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본사를 어디에 두고 싶을까요? 인재 확보가 쉬운 강남이나 판교가 좋겠죠? 굳이 서울 외곽 신도시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자족 용지가 팔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돼요. 그러면 3기 신도시도 결국 배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다만 뉴타운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상황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빈집이 넘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는 여전히 집이 부족해요. 두 번째,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2041년까지 늘어납니다. 1인 가구 폭증 때문이에요. 현관문 하나에 4명이 살던 시대에서 현관문 4개, 각자 1명씩 사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세 번째, 3기 신도시는 이 수요를 노리고 있어요. 소형 평형, 서울 초근접 입지, GTX 연결, 자족 기능 강화, 전략적으로 설계된 도시예요. 네 번째, 하지만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3기 신도시가 채워지려면 어딘가는 비어야 해요. 1기, 2기 신도시와 지방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일본 다마, 뉴타운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자족 기능 확보에 실패하면 30년 뒤 유령 도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입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좋은 입지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입지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서울과의 거리,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GTX 노선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GTX가 지나가는 역세권은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GTX 노선에서 벗어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건물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나이를 먹어요. 30년이 넘으면 배관 교체, 외벽 보수 같은 큰 공사가 필요해져요.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재건축이 지연되면 낡은 집에서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새 집을 원해요. 낡은 집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 가구 트렌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건 소형 평형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작정 큰 평수가 좋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평수는 다르겠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소형 평형의 임대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지방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아요.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아무리 싸도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방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마하 핵심 지역이나 산업단지 주변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가 급감하는 중소도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야 해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곳이 20년 뒤에도 좋을지, 지금 별로인 곳이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인구 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맞서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확장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한정된 인구를 두고 도시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이 경쟁의 신호탄이에요. 새로운 도시가 성공하면 기존 도시는 쇠퇴해요.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를
의미하죠.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새 도시를 계속 만드는 게 답이 아니에요. 기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지, 쇠퇴하는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컴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 전략이 필요해요.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재생하는 거죠. 3기 신도시가 마지막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새로 짓는 신도시에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구도심에 있나요?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될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동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3기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 지방에 계신 분, 각자의 상황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흐름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구가 줄면 집도 덜 필요한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빈집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거대한 신도시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지금 사는 동네가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의 어떤 마을은 사람이 떠나 텅 비어가고 있고 수도권의 어떤 땅에서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새 집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집이 넘친다는 말의 진짜 의미. 두 번째, 인구는 줄어도 집은 더 필요한 이상한 구조. 세 번째, 3기 신도시가 노리는 진짜 타깃. 네 번째, 일본 다마 뉴타운이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 집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빈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빈집이 넘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빈집 비율은 3.2%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15%, 경북은 12.5%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자연 공실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사 가거나 수리하느라 잠깐 비워두는 집을 말하는 건데 보통 5%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울은 3.2%밖에 안 돼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학교 급식실에 의자가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 공실률 5%라는 건 5개 정도는 늘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화장실 가는 애도 있고 체육관에서 밥 먹는 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은 3개밖에 안 비어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먹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전남은 15개가 비어 있어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려서 아예 앉을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6%로 전국 최저예요.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방 평균 주택 보급률은 107.7%입니다. 집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 넘친다는 말은 반납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방에 빈집이 넘치고 수도권에는 집이 부족하다가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빈집의 종류입니다. 전체 빈집 중 66%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지방 농어촌에 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 창문이 깨진 집, 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 이런 집들이
빈집 통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신축 아파트죠. 여러분 주변에 시골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주차 편하고 택배 받기 쉽고 경비 아저씨 계시고 헬스장 있는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 넘친다는 통계와 집이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겁니다.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이 서울 직장인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빈집의 진실이에요. 정리하면 빈집은 지방 문제고 수도권은 여전히 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집도 덜 필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인구는 줄어도 집을 필요로 하는 단위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41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뒤까지 집을 필요로 하는 현관문의 개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한 가족이 있어요. 아빠, 엄마, 큰아들, 작은딸. 이 4명이 한 집에 살았어요. 현관문 하나에 가족 4명이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대학 가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하나 더 필요해졌죠. 작은딸도 취직하면서 독립했어요. 또 현관문이 필요해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집, 엄마 집 따로 필요하죠. 원래 현관문 하나였는데 이제 현관문이 4개가 필요해진 거예요. 인구는 그대로 4명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구 분화라는 현상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의 35.5%를 차지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비혼이 늘고 결혼해도 늦게 하고 이혼도 늘고 홀로 사는 어르신도 늘어나니까 가구 수가 폭발하는 거예요.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9.7%, 2050년에는 45%를 넘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집은 더 많이 필요한 아이러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에요. 과거에는 30평, 40평, 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었죠. 4인 가족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달라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평대 이하 소형 평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타깃이거든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40평짜리 집이 필요 없잖아요. 작아도 새 집, 좋은 입지의 집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서울 초근접 입지입니다. 3기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서울 경계에서 1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2기 신도시인 동탄이나 김포 한강 신도시는 서울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이 지옥이었죠. 정부가 이걸 반면교사 삼은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GTX와의 결합이에요. GTX가 뭔지 아시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예요. 지하철보다 훨씬 빠르게 서울을 관통하는 열차입니다.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GTX 노선을 중심으로 설계됐어요. 창릉은 GTX-A, 왕숙과 계양 인근은 GTX-B가 지나갑니다. 교산은 3호선이 연장되고요. 이 교통망이 완성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분당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전략은 자족 기능 강화예요. 과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배드타운이었다는 거예요. 잠만 자는 도시. 일자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아침마다 수십만 명이 서울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자기만 하는 거죠. 3기 신도시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가용 면적의 15에서 20%를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따라가려는 거죠. 왕숙은 바이오와 메디컬 클러스터, 교산은 스마트 모빌리티,
창릉은 미디어와 지식산업을 타깃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3기 신도시가 완벽한 솔루션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딘가는 사람이 빠져나가겠죠? 이걸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듯이 교통이 좋아진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이는 현상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고향 창릉지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과 일산 신도시 사이에 있어요.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예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이죠. 이제 준공 30년이 넘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주차장은 비좁고 배관은 녹슬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반짝반짝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일산 주민들이 창릉으로 이사가고 싶어지겠죠. 실제로 창릉 신도시 발표 직후 일산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어요. 집값 하락과 슬럼화를 우려한 거죠. 이건 일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김포 한강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워요. 3기 신도시가 성공하면 2기 신도시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에 오래된 빵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왔어요. 더 깨끗하고 더 맛있고 더 저렴해요. 오래된 빵집은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빼앗기겠죠. 3기 신도시는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예요. 1기와 2기 신도시는 오래된 동네 빵집이고요. 이 빨대 효과는 수도권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교통이 있으면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방은 더 텅 비게 되고 빈집은 더 늘어나요. 외국 3기 신도시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새 도시가 채워지려면 기존 도시가 비어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새 도시가 먹으면 기존 도시는 덜 먹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의 다마, 뉴타운 이야기입니다. 다마 뉴타운은 1960년대부터 개발된 도쿄의 위성 도시예요. 우리나라 1기 신도시와 비슷한 개념이죠. 초기에는 엄청난 인기였어요. 도쿄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젊은 부부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유령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만 뉴타운은 자족 기능 없이 주거 위주로 개발됐어요. 일자리는 도쿄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러 오는 거였죠. 처음에 입주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마 뉴타운에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요. 일자리가 있는 도쿄 도심으로 떠났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요. 남은 건 늙어버린 부모 세대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모 세대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죠.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젊은 층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왜 젊은이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건물이 낡았으니까요.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자족 기능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었죠. 굳이 외곽의 낡은 도시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마 뉴타운은 노인들의 도시가 됐어요. 활력을 잃고 상권이 죽고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1기 신도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의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분당의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0.6%로 감소세입니다. 처음 입주했던 30대 부부들이 이제 60대, 70대가 됐어요. 그들의 자녀는 이미 떠났고요. 새로운 젊은 층은 더 새로운 3기 신도시로 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36년이에요. 한국은 얼마나 걸릴까요? 26년이에요. 10년이나 더 빠릅니다. 다만 뉴타운이 40년에 걸쳐 서서히 늙어갔다면 한국의 신도시들은 30년 만에
급격히 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3기 신도시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만약 자족 기능 확보에 실패하고 GTX가 제때 개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입주하는 젊은 세대가 늙어가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어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철근, 시멘트, 레미콘 가격이 다 올랐죠. 인건비도 급등했고요. 건설 원가가 치솟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3기 신도시의 핵심 매력이 뭐였죠? 저렴한 분양가였어요.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올라야 해요. 적자 보면서 집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사라져요. 그러면 미분양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이미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사전 청약이 뭐냐고요? 본 청약 전에 미리 예약받는 거예요. 2년 전에 이 정도 가격에 분양할 거예요 라고 예고하고 신청받았는데 막상 본 청약 시점이 되니까 예상 분양가가 올라가 버린 거죠. 당첨됐던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어요. 처음 말했던 가격이랑 다르잖아요. 라면서요. LH도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PF 시장 경색도 큰 문제예요. PF가 뭐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땅을 사고 자재를 사고 인부를 고용해야 하잖아요. 이 돈을 은행이나 투자자한테 빌리는 게 PF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PF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어요.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에서도 민간 분양 블록은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야 해요. 상업 용지도 민간 사업자가 입찰해야 하고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나오면 입찰이 유찰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특히 자족 용지가 문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과연 올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본사를 어디에 두고 싶을까요? 인재 확보가 쉬운 강남이나 판교가 좋겠죠? 굳이 서울 외곽 신도시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자족 용지가 팔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돼요. 그러면 3기 신도시도 결국 배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다만 뉴타운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상황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빈집이 넘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는 여전히 집이 부족해요. 두 번째,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2041년까지 늘어납니다. 1인 가구 폭증 때문이에요. 현관문 하나에 4명이 살던 시대에서 현관문 4개, 각자 1명씩 사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세 번째, 3기 신도시는 이 수요를 노리고 있어요. 소형 평형, 서울 초근접 입지, GTX 연결, 자족 기능 강화, 전략적으로 설계된 도시예요. 네 번째, 하지만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3기 신도시가 채워지려면 어딘가는 비어야 해요. 1기, 2기 신도시와 지방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일본 다마, 뉴타운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자족 기능 확보에 실패하면 30년 뒤 유령 도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입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좋은 입지는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입지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서울과의 거리,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GTX 노선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GTX가 지나가는 역세권은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GTX 노선에서 벗어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건물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나이를 먹어요. 30년이 넘으면 배관 교체, 외벽 보수 같은 큰 공사가 필요해져요.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재건축이 지연되면 낡은 집에서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새 집을 원해요. 낡은 집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 가구 트렌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건
소형 평형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작정 큰 평수가 좋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족 구성에 따라 필요한 평수는 다르겠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소형 평형의 임대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지방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아요.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아무리 싸도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방이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마하 핵심 지역이나 산업단지 주변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가 급감하는 중소도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뒤를 내다봐야 해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곳이 20년 뒤에도 좋을지, 지금 별로인 곳이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인구 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맞서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가 확장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한정된 인구를 두고 도시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이 경쟁의 신호탄이에요. 새로운 도시가 성공하면 기존 도시는 쇠퇴해요.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를 의미하죠.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새 도시를 계속 만드는 게 답이 아니에요. 기존 도시를 어떻게 재생할지, 쇠퇴하는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컴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 전략이 필요해요.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재생하는 거죠. 3기 신도시가 마지막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새로 짓는 신도시에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구도심에 있나요?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될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동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3기 신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 지방에 계신 분, 각자의 상황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흐름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